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습니다. 삼성의료원 격리병동 입구 유리문에 한 간호사가 매직으로 쓴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의료원의 상당수 간호사 의사들은 격리돼 있어서 소수의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의료진이 입어야 하는 보호복이 그렇게 무거운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써야 하는 고글과 마스크가 호흡조차 힘들게 만드는 것인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메르스와 싸우는 최전선의 간호사 의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생색이나 내려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해보려는 고위 관료들이 우리 사회를 이 정도 굴러가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 정도나마 굴러가는 이유는 지금 메르스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같이 힘들지만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메르스와 싸우는 간호사, 의사와 같은 의료진분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먼저 헤드라인부터 짚어보죠. 네, 여야는 어제 이 황교안 총리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일단 불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회의에 원칙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 일단 밝힌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오늘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라도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메르스 소식입니다. 이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이 아파도 병원에 가길 주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고요. 오늘부터 이른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와 초기 증상 구분이 어려운 각종 호흡기 질환 환자를 이 분리된 공간에서 선별적으로 진료하고 폐렴 의심 환자도 1인 1실 방식으로 입원시켜서 메르스 전파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에서 비밀 계좌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 본관이 주소지로 돼 있는 스위스 비밀 계좌가 발견됐다고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HSBC의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계좌가 서울 중구 삼성 본관 26층 임원실로 주소지가 돼 있다는 보도인데요. 해당 계좌는 지난 1993년 개설돼서 지금 명의는 삼성중공업의 김모 전무로 돼 있습니다. 이 태평로의 삼성 본관은 삼성그룹이 지난 2008년에 서울 서초동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30년 넘게 사용하던 건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 측의 입장은 바로 이 전무의 이 아버지가 개설한 계좌를 지금 이 전무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지 삼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측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첫 번째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이 이 황교안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는 본회의에 원칙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열어서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청문 특위 회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서도요.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야당도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네. 컨트롤 타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사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은 언제까지 거부를 하느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야당이 지금 빠진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자, 그리고 성완종 게이트 이 문제 이거 지금 야당이 다시 이제 특검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막 막바지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렇죠. 모양이에요. 실제 검찰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쨌든 어제 이 여야가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이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야당은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이른바 슈퍼 특검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기존 상설 특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상설 특검으로는 이른바 대선 자금 관련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이 검찰이 이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 가운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한 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여자 측의 구체적인 증언과 쪽지 그리고 진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예 그냥 상설 특검법을 다시 없애죠. 아니 특검 얘기만 나오면은 슈퍼 특검이고 뭐 그냥 특검이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상설 특검법은 그럼 보트로 만들었습니까? 당시 네? 상설 특검이 제정됐을 때 그 야당 내에서도 그랬고 또 누구죠? 그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인가요? 뭐 그런 정의당. 일부, 정의당. 예. 그 일부 의원들이 기존 특검만도 못한 게 상설 특검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비판이 있었으면 네. 그때 당시에 뭐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자기네들끼리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법이 뻔히 있는데 맨날 뭐 이거 말고 딴 거 하자 이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상설 특검이 뭔지 아니면 뭐 슈퍼 특검 이게 뭔지 슈퍼 특검 뭐 특검 슈퍼마켓에 가서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정치권이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네네. 명분은 상당히 좀 많이 축척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합의를 네. 했으면 일단 지키던가 못 지킬 거면 합의하자 말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국회 되는데. 선진화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네. 그건 또 여당이 맨날 고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이 상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지금 야당이 고치자 그러고 네. 아니 이런 식으로 매번 만들고 나가지고 그거 없애자 고치자 할 거면 대체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지 그거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세금으로 왜 월급 줍니까? 법 똑똑히 만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근데 그 관련된 게 또 하나 있죠. 이 국회법 개정안. 그 얘기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예, 말씀하시죠. 네,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이른바 마지막 시한이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송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야당과 타협점을 찾겠다 뭐 이런 의지인데요. 일단 정의화 의장 측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최고위원회 그리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면서 이송 보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장이 만든 이 중재안이 설령 합의가 돼서 정부에 넘어가더라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뭐가 그러냐면 저는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네. 그건 법학하시는 분 특히 헌법학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논란이 있게끔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헌 논란이 나오거나 뭐 이것이 강제 규정이 이 강제력이 있느냐 없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호한 법을 만들었다면 이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위헌이다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거 어려워서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왜 만들자마자 논란이 되냐는 거죠. 예? 일단 합의를 했으면 일단 지키는 게 기본적인. 아니요. 합의를 네. 했으면 지키는 거. 그 이전에 자기네들끼리 막 이게 뭐 강제력이 있다는 등 없다는 등 또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늘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서 그거는 문제죠. 법은 그러면 안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은 명료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네. 보는 사람에 따라 이건 강제성이 있어. 어떤 사람 강제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놓은 법. 이런 모호성, 이 모호한 법이라는 게 아니 설령 통과가 됐다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일단 그 국면을 빨리빨리 좀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마련해놓고 나중에 항상 그 탈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자주 우리나라 발생하는데요. 국회가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 네. 아휴, 네, 이 메르스 진행자는 얘기 또, 또 해야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참.
일단 확진자가 122명이 어제 현재 확진자가 122명이고요. 메르스 사망자가 1명이 늘었습니다. 이 어제 사망한 그 사망자는 그 말기 폐암 환자였는데 60대 남성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건양대 병원에서 16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 평택 성모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에 이어서 이른바 세 번째 진원지로 또 다른 세 곳의 병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메디힐 병원을 비롯해서 대전의 을지대병원 그리고 경남 창원 SK병원 등 세 곳인데요. 이 복지부는 메르스 3차 슈퍼 전파자 후보로 3명의 환자를 꼽았는데 이들이 다녀간 병원들이 한마디로 요주의 병원이 된 겁니다. 특히 서울의 메디힐 병원은 오는 23일까지 봉쇄됐고요. 다른 2개 병원도 일부 폐쇄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지금 감염 경로가 이게 뭐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어제 이 복지부가 일단 발표했던 새로운 확진 환자가 총 1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학조사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자주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렇게 환자의 감염 경로를 밝히지 않은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이 5명이 만약에 기존 환자와 접촉이 없었던 거라면 소위 말하는 그 지역사회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굉장히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반대로 기존 환자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안 됐다는 뜻이어서 여전히 우려가 높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평택경찰서 경찰관 1명이 지난 11일 최종 확진되기 전까지 검사 결과가 음성 양성을 오가면서 퇴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보건당국에 또 한 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음성 양성을 오간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지조차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화장실에 같이 썼다라는 삼성의료원 그 정형외과 방문자 네네. 115번인가요? 15번인가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화장실에서 아마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감염 환자 지금 이번에 115번은 여성이고 그렇죠. 저 14번 14번. 환자는 남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화장실에서 그 뭐 문고리 내면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설명조차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민들의 안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짜 이 자꾸 예외를 만들지 말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정부도 답답하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고요. 자, 7시 28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기다리는 금요일인데요. 한숨이 기다리는 도로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위로는 이른 아침 시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하남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였는데요. 사고 처리는 조금 전에 모두 끝이 났지만 이 때문에 하남분기점에서 서하남까지 6km 구간 밀립니다. 도봉로는 미아역 쪽으로 도복산역과 도복산역 삼거리 부근 끝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정체가 되고요. 또 영동대로도 1원 터널 쪽으로 경기고등학교 부근 코엑스 가는 길 끝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립스틱 원료가 지렁이? 한국산 무당거미에서 추출된 천연효소 아라자임이 천연 화장품으로 개발되어 수출까지? 네, 생물자원은 우리 생각보다 더 바이오 산업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은 물론 의약품 60에서 70%가 생물자원에서 얻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생물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원산지 국가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생물 자원이 국가 자산이 되는 시대. 생물 자원을 보존하고 아끼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캠페인은 우리 생물 자원을 지키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함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 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코루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메르스가 중동에서 확인된 발병 양상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 이른바 한국판 메르스, 코리안 메르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안 메르스의 약자 코루스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제였죠. 새롭게 확인된 14명의 확진자 중 115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이 아닌 정형외과 외래 진료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평택경찰서의 경찰분 역시도 실제로 어디서 감염을 받았는지, 감염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 공기 감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셨죠. 내과 전문의 이동훈 박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이동훈입니다. 예. 지금 말이에요. 정부 얘기는 뭐 더 이상 저는 들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는 하니까. 네. 자, 메르스하고 코루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코리안 메르스 해가지고요. 일단은 메르스와 코루스의 차이가 뭐냐. 환자 1인의 전파력이 메르스는 타인을 0.8명을 감염시키는데 코루스는 타인을 최대 40명까지 감염을 시킨다. 이런 것들, 전염 가능 거리도 메르스는 2m 이내에 1시간 이상 접촉을 해야지 감염된다. 근데 이 코루스라고 불리는 건 거리 시간과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일단 차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차이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의료 행태하고요. 예. 그 중동 지역 의료 행태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료 행태는 전 세계에서 좀 약간 특이한 의료 행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은 다인실이 별로 없고 1인실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예. 응급실에 우리나라처럼 환자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 접촉자 숫자가 굉장히 다수가 발생하죠.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 상상할 수가 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다수의 접촉자에 의해서 다수의 발생률이 발생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물론 또 이 메르스의 그 사례가 그동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외 국가는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새로 밝혀지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랑 달리.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하셔가지고 새롭게 발표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다. 거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메르스와 코르스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메르스는 30도, 8도 이상의 고열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코르스는 미열인데도 양성이 확진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메르스는 이 3차 이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데 코르스 같은 경우에는 퇴원자가 모두 2차 감염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메르스 자체가요. 중동 지역에서 이제 모든 환자를 전수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동은 뭐가 있냐면 낙타가 지금 중간 숙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타를 뭐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반인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없는데 항체가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보고한 환자 숫자보다는 좀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게 추정이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미열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증상이 있으신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캐치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랑 이제 중동 지역의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메르스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르스를 한국에서 퇴치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중동 지역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우리나라는 좀 약하게 접근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강력하고 아주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을 잘 추진한다는 건 별개의 것으로요. 접근 잘못 추진하더라도 그냥 세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세기만 세지 근데 잘못되면 이게 효과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참 많이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 하는 짓을 보면은 신뢰가 그렇게 안 가요. 이거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정부가 좀 잘못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불필요한 국민의 공포심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맞아요. 이번에 문제가 이제 공개해야 할 정보하고 통제할 정보를 좀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의 경우에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정보, 치사율 40%, 백신 없다, 치료제가 없다 이런 정보가 먼저 공개되었고요. 오히려 이 치료에 필요한 발병 원인, 병원 이런 정보는 통제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치사율이 40%고 백신도 없고 치료법도 없는데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른다. 그야말로 모든 공간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불안에 떠시게 되신 거고요. 근데요.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40%까지의 치사율 뭐 이거는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대체가 진짜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신을 갖게끔 정부가 행동을 해놓고서 지금 와서 믿어달라 그러고 뭐 정치인들 뭐 가가지고 그 보호복 입은 사람들 껴안고 이렇게 해봤자 지금 늦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하여간 저는 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현재도 국민안전처 차관이 그런 얘기했죠. 이거는 신종플루보다는 아주 그거에 비교하면은 좀 약하다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주장?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메르스는 이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하기도 쪽에 흘러가가지고 호흡곤란 증후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케이스도 상당히 안 좋게 된 케이스들이 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감기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지역사회 감염으로 뭐 확산돼가지고 지금 뭐 돌아다니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그 과대한 과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는 거는 진짜 좋지가 않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메르스, 신종플루보다 조그만 상황 이런 얘기나 나오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게 참 말은 말아야지. 저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메르스는 고령 기저질환 조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는데 예. 코르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17%가 30대 이하고 36%가 비교적 건강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병문안을 좀 많이 가셨어요. 예. 병문안 하신 분들도 많았고. 예.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뭐 어린애들 안 걸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이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예. 병원에서 이제 고열이나 이렇게 폐렴 환자분들이 이제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하고 이제 접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가 중요한데 예.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문안 가신 분들, 젊은 분들도 좀 있었던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아기들은 사실 병원에 잘 안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영유아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지 그분들이 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시죠. 근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지금 병문안 가고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걸렸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걸렸는지 잘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115번 환자 그리고 음성 양성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음성으로 판명된 평택경찰서 경찰관분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공기 전파인가라는 두려움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115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 외래를 가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요. 정형외과요. 예.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이 사실은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다량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는데요. 예. 이 환자분이 뭐 역학조사를 다 해봐야 알겠지만 예. 뭐 응급실에서만 계시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예. 뭐 검사를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래 환자분들도 응급실에 있는 같은 공간을 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래 환자분들 중에서 응급실 쪽에 이런 공간들을 공유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사실은 이제 뭐 완전히 격리 조치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수동 감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신 지 한 10달 이내에 열이 났을 경우에는 일단 조금 이제 의심을 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중동 호흡기 증후군 아닙니까? 중동에 갔다 오신 분들을 우리가 열이 나면 이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동에 갔다 오신 분 우리가 다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열 나면 그때 이제 검사를 시작하는데요. 그 중동을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예. 제가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그때 첫 번째 이제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안에 공기 뽑아내는 그 이 환기장치가 없어가지고 창문밖에 없어서 그렇다 이런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삼성의료원이라는 데는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공기 환기 시설도 잘 돼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공중에 떠다니지는 않고요. 여기저기 묻어 있고 화장실 문고리라든지 뭐 그 침대 이 사이드 레이더나 아니면 뭐 커튼 이런 데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묻어 있는 것들을 손으로 접촉해가지고 호흡기 쪽으로 가져가면 이제 접촉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손 씻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 이제 화장실 문고리로 인해서 뭐 대규모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역학조사들이 그런 걸 다 찾는 건데요. 사실은 역학조사가 이제 말이 쉽지 그걸 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고리를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처럼 굉장히 그 접촉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방역망을 분명히 누군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있다. 이 사람들은 뭐 삼성 서울병원이나 이런 데를 경유했다. 이러면 이제 의심을 하고 접근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외래 환자들은 뭐 개원가에서 거의 필사적으로 다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입원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찾고 있죠, 지금. 지금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돼서 총 감염 환자는 126명이라는 속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모르는 건 모르고 확실한 건 확실하다는 구분부터 정부 당국이 국민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척하면 혼란만 더 세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주말은 메르스 전국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기분 전환한 이런 거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주말에 어디로 갈까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이번엔? 헷갈리죠? 예. 네, 덥고요. 예. 그래서 천연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연 에어컨. 그렇죠. 여름 내내 여기는 섭씨 15도가 유지가 되고요. 어디냐면 동굴입니다. 동굴. 네, 재밌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예. 일단은 강원도 쪽으로 가고요. 예. 화암동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화암동굴. 그 정선 쪽에 가면 화암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 여기에 꼭 봐야 될 8경이 있는데 이 동굴은 4경 8개 중에 네 번째로 이렇게 꼽히는 곳이고요. 사실 뭐 요렇습니다. 동굴 길이만 한 1803m 정도 되고요. 테마로 나눠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신율 출발 새 아침에 줄 수 있는 또 정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를 휴가 때 가셔야 됩니다. 7월에 딱 가시면요. 7월 달에. 동굴이 변신을 합니다. 귀신 동굴로. 귀신 동굴. 네, 동굴에서 귀신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네. 우리 사는 게 귀신하고 만나는 것처럼 아주 요새 살벌하잖아요. 그럼요. 공포스럽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임종 체험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그 마지막을 경험하는 거니까 좀 진지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공포 체험은 재밌게. 동굴 내부로 딱 들어가시면 마네킹 20개가 공포스러운 마네킹 20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드라큘라, 처녀 귀신, 저승사자 줄줄 나오는데 공포스러운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요. 아르바이트생이 10명이 숨어 있습니다. 수고하시네. 예, 수고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재밌게 같이 즐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강원권 옆쪽으로 가면 동해 쪽이 있죠. 강릉 밑쪽으로 동해가 있는데 여기에 천곡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도심 속에 있는 유일한 동굴로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광명의 가학동굴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동해의 천곡동굴이 도심 속 동굴로 유명한데 여기도 공포 체험을 또 합니다. 그래서 휴가철에 7월 중순부터 스타트를 하니까 7월 중순쯤에 딱 날짜 잡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달려가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네. 뭐 다른 동굴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탐험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게 평창으로 가시면요. 그 영월하고 평창 경계선 쪽에 동강이라고 있잖아요. 동강 있죠. 여기에 백룡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백룡동굴. 그러니까 정말로 이 그 안내소에서 빨간 색깔 그 원피스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걸 다 입고요. 손에 장갑 끼고 다리에도 발에 신발 대신에 장화 신고 이렇게 직접 들어가거든요. 랜턴, 헤드랜턴 하고요. 그래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동굴이 코스가 나뉩니다. A, B, C, D 4개 코스인데 메인 굴은 총 길이 785m짜리 A 코스인데요. 여기가 사실 우리 신 교수님 좀 들어가기 힘듭니다. 중간에 개구멍이라고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엉덩이 크신 분들은 딱 끼입니다. 그래서 저 요새 살 뺐어요. 가실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래서 지나가시면 안쪽으로 또 넓게 또 커져서 지나갈 수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시다 말고 암흑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랜턴 다 끄고요. 동굴에서 한 1분 정도 조용하게 있는 거. 자신의 그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딱 기다리면서 암흑 체험을 하는 거죠. 암흑 체험. 네. 이 동굴에서의 암흑 체험 아주 색다른 체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간에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요. 한 30초 지난 뒤에 뭐 이런 분들. 요거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였습니다.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주택전시관 개관 중. 문의 1688-2600.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